축구 승무패 12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수원 삼성과 전북 현대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항상 진행을 해왔듯이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1부에서 1번부터 7번 경기를 다뤄드리고 2부에서 8번부터 14번 경기를 빠르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이 말씀을 드리는 최종픽은 정답지가 아닙니다. 최대한 분석 내용을 근거로 나만의 픽에 마음에 드는 부분만 쏙쏙 골라가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또한 축구 승무패 12회차 같은 경우에는 독일 분데스리가가 무려 9경기가 들어왔는데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수들이 A매치를 소화하고 왔습니다. 따라서 풋볼살롱은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어떤 팀에서 어떤 A매치를 치르고 왔는지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아직 A매치 피로도를 체크하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독일 분데스리가 팀들의 A매치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전 서울과의 슈퍼매치에서 1대2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6경기에서 3실점밖에 하지 않은 짠물 수비가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격력이 떨어지는 것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의 경우에는 22세 이하 카드인 정상빈 선수가 슈퍼매치에서 선제골을 포함해서 2경기 연속골을 넣어줬는데 이 정상빈 선수가 슈퍼매치 도중에 부상을 당하면서 전력 누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리치와 니콜라우라는 용병이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상빈 같은 토종 공격수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 정상빈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상빈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전북적으로 조금은 기우는 매치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전북과 마찬가지로 대표팀에 차출이 된 선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빵빵하다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김민우, 고승범, 한석종, 김태환이 구축을 하는 중원 라인이 상당히 탄탄합니다. 3백 수비도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만 상대 전적에서 최근 10경기에서 1승 2무 7패로 전북에게 상당히 열세라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의 경우에는 직전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 경기 막판에 동점골을 허용을 하면서 다잡은 승리를 놓쳤습니다. 의외로 국가대표팀에 한 명도 차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원과 마찬가지로 체력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 전북입니다. 올 시즌 김상식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화끈한 공격, 화려한 공격, 화공을 보여주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이 경기 기록 자체로는 6경기에서 11골을 넣으면서 울산과 최다 득점 공동 1위를 달릴 정도로 좋아 보이지만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공격적인 부분 전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류첸코 같은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꾸역꾸역 골을 넣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수원처럼 조직력이 탄탄한 수비를 구사하는 팀을 상대로는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한교원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바로우 선수와 더불어서 양쪽 측면에서 수원을 흔들 여지가 충분하고 김보경 선수와 일류첸코 선수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화력 자체는 살아있는 것이 전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11골 중에서 무려 10골이 후반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북은 수원의 공세를 전반전에는 팽팽하게 막아낸 다음에 후반에 수원의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에 승부를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전북의 경기력과 수원의 경기력을 비교해 봤을 때 투포를 안 잡을 수가 없는 경기입니다. 전북 사이드를 그래도 보고 싶은 이유는 수원이 선수비 후 역습을 들고 나오는데 중원의 한석종, 고승범, 김태환, 김민우가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긴 하지만 후반전에 체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북이 후반전에 골을 몰아넣는 팀이기 때문에 전반전은 팽팽한
팽팽한 흐름으로 마치고 체력이 소진되는 후반전에 승부를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전북이 후반전에 한 골 정도를 결정 지어주면서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전북에는 수원의 압박을 기술적으로 개인기로 벗겨낼 수 있는 자원들이 많습니다. 전북의 최영준, 류제문, 삼선 조합이 조금 불안하긴 해도 이승기, 김보경 같은 개인기나 패스가 뛰어난 중앙 미드필더들이 있고 측면에는 한교원과 바로우라는 개인기가 좋은 윙어들이 있기 때문에 수원이 자랑하는 압박이 구조적으로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수원의 빡빡한 중원 쪽이 아니라 전북이 의도적으로 측면 쪽으로 빌드업을 전개를 한다면 이 측면 쪽으로 와이드하게 공격을 전개할 경우에는 수비 블록이 분산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이 자랑하는 윙어들의 퀄리티를 앞세운다면 전방의 일류첸코나 구스타보의 결정력을 앞세워서 충분히 한 골차 승리까지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원으로서는 18살 신의 정상빈 선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상빈이 나와서 전방부터 왕성하게 활동량을 가져가야지 수원의 압박이 완성되는 느낌을 지난 서울전에서 받았습니다. 정상빈이 나오지 못한다면 니콜라우나 제리치가 나올 경우에는 최전방에서부터 움직임이 둔화가 되기 때문에 수원이 지난 서울전 후반전처럼 역동성이 급격하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전북 역시 김상식 감독 특유의 무전술이 나온다면 또다시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백승호 선수 이적과 관련해서 양팀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수원이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앞세운다면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원이 지금 골 결정력이 그렇게까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빈이 나오지 못한다면 송범근, 홍정우가 버티는 전북의 수비를 상대로 쉽게 골망을 가를 것 같진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지고 저는 1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경기는 성남과 울산의 경기인데 성남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이 직전 포항과의 홈경기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4경기 무패 3승 1무 호성적을 거두고 있고 올 시즌 홈에서 2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것이 성남입니다. 수비수 마상훈을 축으로 한 3백 수비가 탄탄하고 김영광 골키퍼가 선방쇼를 보여주고 있는 성남이기 때문에 리그 최소 실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뮬리치, 부시, 용병의 적응도도 나쁘지 않고 지금 중원의 이종성, 미드필더 이종성이 부상으로 빠진 것이 유일한 공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이 짠물 수비는 좋은데 6경기에서 5골밖에 넣지 못한 빈공은 해결 과제입니다. 토종 공격수 박용지 선수가 무득점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박용지 선수가 터져줘야 성남이 공격 루트가 다변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박용지 선수가 살아나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영과 서보민 선수가 윙백 공격 시 적극적인 전진을 하기 때문에 성남이 기본적으로 3백을 사용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공격 시에 윙백이 전진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울산이 자랑하는 퀄리티 있는 측면 윙어들에게 수비 뒷공간을 내주면서 실점 기회를 노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직전 대구 원정에서 1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한국의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A매치 기간에 무려 7명이나 차출이 됐습니다. 조현우, 이동준, 이동경, 원두재, 김인성, 홍철, 김태환이 소집이 돼서 체력적인 누수가 있는 것이 울산이고 A매치에 소집이 된 선수들은 금요일 낮 12시, 오늘 12시에 자가격리가 해제가 돼서 팀 훈련을 소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7명의 선수들이 선발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조현우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에 출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 선수들이 파주 NFC 대표팀 훈련장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훈련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팀 훈련은 소화를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A매치에 차출된 선수들끼리 파주 NFC에서 꾸준하게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몸 상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떨어져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일전이 치러진 게 벌써 일주일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그렇게까지는 부침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최근 울산의 분위기가 좋지 못했던 것이
최전방 용병 힌터제어가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종 공격수 김지현 선수가 부상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울산인데 그래도 김지현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연습 경기를 소화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울산을 상대로 상대 팀들이 밀집 수비를 하고 특히 성남 같은 경우에는 밀집 수비를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전방부터 김지현 같은 선수들이 수비수를 끌어내면서 연계를 해주고 그 뒷공간을 김인성이나 이동준 같은 선수들이 침투를 하는 유기적인 호흡이 나와줘야만 울산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주축 선수들이 A매치에 모두 차출이 됐기 때문에 22세 이하 자원인 김민준과 강윤구 선수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이 젊은 선수들이 또다시 활약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를 안 꺾는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의외로 울산이 악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A매치 차출로 인해서 출혈이 컸다고는 해도 최전방 공격수 김지현이 부상에서 돌아왔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외국인 공격수 중에서 바코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바코라는 선수가 올림픽 대표팀과의 연습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코 선수가 나와주어서 활약을 해준다면 충분히 화력적으로 성남을 압도할 수 있는 울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울산이 성남 같은 밀집 수비팀의 약점을 노출했지만 김지현이 들어와 준다면 구조적인 안정감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성남의 경우에는 직전 포항전에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당시에 풋볼살롱은 성남의 승리 사이드를 가져가면서 이변을 적중을 시킨 바 있는데 이 포항전이 운이 상당히 따라줬습니다. 송민규 선수, 포항의 송민규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성남이 수적 우위를 점했고 그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역전승까지 거뒀습니다. 송민규 선수가 퇴장을 당하기 전까지는 성남이 포항의 측면 공격에 굉장히 애를 먹었기 때문에 K리그 최고 수준의 측면 자원들을 보유한 울산의 측면 공격에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성남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성남이 3백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양쪽 윙백인 서보민과 이시영이 공격 전개 시에 상당히 전진을 높게 하기 때문에 측면 뒷공간을 노출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성남의 장신 공격수 뮬리치가 신장이 크기 때문에 높이가 확실히 좋지만 정교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고 울산의 베테랑 중앙수비 조합인 김기희와 불투이스 선수가 기본적으로 힘이 있는 중앙수비 조합이기 때문에 뮬리치를 일찌감치 밀어내는 수비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웬만한 밋밋한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조현우 선수가 워낙에 신장이 좋고 캐칭 능력이 좋기 때문에 성남의 밋밋한 크로스가 올라올 경우에는 조현우 선수에게 사전에 차단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매치 여파가 있었다고는 하나 파주 NFC에서 훈련을 소화한 울산 선수들이고 한일전이 치러진 지 꽤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체력적으로 회복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청용 선수가 부상으로 빠질 것으로 보여지고 윤빛가람 선수 역시 풀타임을 소화할 몸 상태는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대량 득점까지는 힘들어 보이고 성남의 최근 기세로 봤을 때는 한 골차 울산의 신승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성남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FC서울과 강원FC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직전 수원과의 슈퍼매치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어느덧 리그 2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3경기 연속골로 절정의 골감각을 이어갔고 최근 3연승 상승세를 탄 서울이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매치에는 조영욱, 윤종규, 나상호가 차출이 됐는데 나상호 선수만이 체력적으로 소모가 컸지 다른 선수들은 경기를 소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전방 공격수 박주영 선수가 마무리에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상호나 박정빈, 기성용 같은 선수들이 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강원을 상대로도 한 골 정도는 넣어줄 수 있는 결정력이 있는 것이 서울입니다. 다만 이적생 팔로세비치 선수가 포항 시절만큼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팔로세비치 선수를 하루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박진섭 감독의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팀의 최근 10경기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1승 1무 1패로 팽팽한 모습을 보여줬고 10경기에서 무려 무승부가 6번이나 나오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원의 경우에는 인천과의 홈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김동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었는데 사후 감면으로 서울전 출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이 자랑하는 미드필더 김동현과 한국영 조합이 다시금 가동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을 상대로 팽팽한 중원 대결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공격수 고무열 선수가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으로 시즌 첫 골을 신고한 강원이기 때문에 최근에 김대현 선수가 혼자서 독박 공격을 진행을 했던 강원인데 그래도 고무열 선수가 시즌 마수거리 골을 넣었고 조재환 선수 역시 몸 상태가 슬슬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국가대표팀까지 차출이 됐을 정도로 기량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라서 강원 역시 한 방이 있는 공격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2의 기성용이라고 불렸던 미드필더 김정민 선수가 보강이 됐는데 김정민 선수가 바로 경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서울의 중앙수비 조합 황현수, 김원균이 발이 느린 조합이 아닙니다. 지난 강원과 인천 경기에서 풋볼살롱은 강원의 단통 승리를 봐서 적중을 했는데 당시에는 인천의 수비진이 발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의 발빠른 김대원 같은 선수들을 막는데 애를 먹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강원의 승리 사이드로 갔는데 서울의 수비 조합 같은 경우에는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발 자체가 느리지 않기 때문에 지난 인천전만큼 강원이 효과적으로 공격을 전개할 수 있을지 의문감이 듭니다. 그러한 점에서 강원이 기동력이 인천전만큼 위력을 발휘할 수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최근 서울의 양한빈 골키퍼가 선방 능력 자체는 좋습니다. 발밑이 약점이라고 꼽히는 골키퍼이지만 선방 능력 자체는 뛰어나기 때문에 제 아무리 고무열과 조재환이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의 골 결정력으로는 양한빈의 선방 능력을 뚫어내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역시 박주영 선수가 골 결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성용이나 나상호가 터져주지 않는다면 최근에 임채민 선수가 복귀한 강원의 수비가 안정감을 찾고 있고 이적생 아슐마토프 역시 강원 축구에 적응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의외로 골이 터지지 않으면서 서울의 기성용, 오스마르, 강원의 한국영, 김동현의 팽팽한 중원 대결 양상이 펼쳐지면서 무승부가 나오는 흐름이 그려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서울이 그래도 홈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고 홈팀의 열렬한 응원과 함께 기성용 선수의 한 방이 또 나와준다면 한 골차 신승 정도는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경기는 승무 투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분데스리가 경기로 도르트문트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인데 도르트문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르트문트가 모든 대회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직전 쾰른 원정에서 2대2 무승부에 그친 것이 도르트문트이고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그래도 홈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7승 2무 3패로 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도르트문트이고 특히 수비적인 지표를 보시면 실점이 평균 1.17골로 홈에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것이 도르트문트입니다. 도르트문트가 세트피스 득점이 9골인데 공동 3위에 해당을 합니다. 세트피스 실점도 많은 것이 도르트문트이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것이 세트피스이고 최근 프랑크푸르트와의 맞대결 전적에서는 3승 3무로 패배가 없는 것이 도르트문트입니다. 직전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에 그친 것이 도르트문트이고 지난 12월 맞대결에서는 에이스 홀란드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홀란드 선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도르트문트가 홈에서 막강한 화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홀란드 선수가 A매치 경기에서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졌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침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무득점 행진을 이어간다면 도르트문트가 홈에서도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번 프랑크푸르트 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핵심 공격수 산초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인 악셀 비첼 선수는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크나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도 2승 2무 1패로 최근 흐름이 도르트문트와 비슷합니다. 직전 우니온 베를린과의 홈 경기에서는 5대2 완승을 거둔 것이 프랑크푸르트이고 올 시즌 홈에서는 7승 6무 0패로 패배가 없는 것이 프랑크푸르트인데 원정에서는 그래도 5승 5무 3패로 실점이 평균 1.62골로 늘어나기 때문에 홈 깡패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밀리는 프랑크푸르트가 어려운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리그 득점 패턴을 살펴보시면 세트피스 상황에서 9골이나 넣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충분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우니온 베를린과 함께 11 무승부로 최다 무자비 팀이라는 점에서 최대치가 무승부로 예측이 되어지고 다만 프랑크푸르트 사이드를 보지 않는 이유는 미드필더 하세베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 하세베 선수가 나이는 많지만 프랑크푸르트 중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하세베 선수의 공백이 크게 느껴질 것 같고 수비수 힌터레거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것 역시 프랑크푸르트 3백 수비 조직력이 흔들릴 수 있는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팀의 기세로 보면 프랑크푸르트 사이드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경기이지만 프랑크푸르트의 결장자가 다름 아닌 하세베와 힌터레거라는 점에서 충분히 도르트문트가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세베 같은 경우에는 일본 선수인데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프랑크푸르트의 중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시즌 초반에 헤매는 모습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하세베 선수가 나이가 많아서 미드필더가 아니라 중앙수비로 나왔던 적이 있는데 하세베 선수가 중앙수비로 한 칸 내려갔을 때 프랑크푸르트가 경기력이 너무나도 좋지 않다가 하세베 선수가 원래 포지션인 수비형 미드필더로 한 칸 올라오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던 것이 프랑크푸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세베가 빠지는 중원의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보이고 수비수 힌터레거 역시 프랑크푸르트 3백 수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힌터레거가 나오지 못한다면 수비 조직력이 흔들릴 수 있는 프랑크푸르트입니다. 도르트문트의 경우에는 홀란드 선수가 A매치 경기에서 3경기 침묵을 했고 공격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는 산초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토르강 아자르 선수가 A매치 경기에서 골맛을 봤고 2선에는 레이나 같은 선수들이 창의성을 불어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산초 선수의 공백을 어느 정도는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홀란드 선수가 A매치에서는 비록 골을 넣진 못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빠 보이지 않았고 이 도르트문트에서의 홀란드는 또 다른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골 정도는 넣어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르트문트의 왼쪽 풀백 게레이루 선수가 돌아온다고 하기 때문에 측면 공격이 살아날 수 있는 도르트문트입니다. 이 도르트문트의 베테랑 수비수 홈멜스 선수가 모처럼 휴식을 취하고 빵빵한 체력으로 경기에 나서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의 막강한 공격진을 상대로도 탄탄한 수비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카마다 다이치와 필립 코스티치가 여전히 한껏 날이선 공격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도르트문트가 기본적으로 홈에서만큼은 올 시즌 다부진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프랑크푸르트가 원정에서 실점이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 골차 신승 정도는 믿어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4번 경기는 그래서 도르트문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5번 경기는 레버쿠젠과 샬케의 경기인데 레버쿠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쿠젠이 직전 헤르타 원정에서 0대3 패배를 당하면서 피터 보츠 감독이 경질이 됐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이 레버쿠젠이고 최근 12경기 2승 2무 8패 하락세에 빠졌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10골로 공동 2위이고 역습 득점도 5골로 공동 2위이기 때문에 샬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점이 분데스리가 1위이고 세트피스 수비뿐만 아니라 역습 수비도 좋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레버쿠젠이 득점을 할 루트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샬케의 경우에는 분데스리가 5경기를 기준으로 1무 4패, 11경기로 따졌을 때는 3무 8패로 레버쿠젠보다도 더 안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샬케입니다. 직접 메넨글라트바와의 홈경기에서 0대3 완패를 당한 샬케이기 때문에 원정 경기라는 점에서 제 아무리 레버쿠젠이 분위기가 안 좋다고는 하나 감독 교체 이후에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는 레버쿠젠이기 때문에 충분히 레버쿠젠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팀 모두 각각 감독 경질 이후에 하네스 볼프, 그라모지스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아직까지 조직력을 가다듬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버쿠젠의 주요 결장자로는 공격수 디아비 선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결장을 하고 미드필더 바움 가르틸링거 선수가 장기 부상 중입니다. 맨유 출신의 포스 멘사도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조금 있는 것이 레버쿠젠이고, 샬케 역시 지금 장기 부상자인 주전 수비수 사네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고 공격수 파시엔시아가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샬케 역시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살라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두 팀 모두 최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감독까지 둘 다 교체가 됐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을 노려야 되는 것이 두 팀의 입장입니다. 레버쿠젠의 경우에는 그래도 최전방에 패트릭 쉬크와 알라리오라는 결정력 있는 공격수가 있고, 2선에는 베일리와 데미르바이, 비르츠 같은 번뜩이는 한방이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샬케보다는 득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샬케의 최전방 공격은 지금 미국의 19살 신성 매튜 호페가 서고 있는데, 이 매튜 호페 선수가 깜짝 등장해서 골을 넣어주고 있다가 어느덧 10경기째 무득점 침체에 빠졌습니다. 단물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샬케는 또다시 레버쿠젠 원정에서 득점을 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버쿠젠이 패트릭 시크와 탑소바 정도를 제외하면은 A매치 피로도가 생각보다는 심하지 않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홈경기라는 점에서 그렇게까지 부침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데스리가 꼴등을 달리고 있는 샬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레버쿠젠의 핵심 공격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디아비 선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빠지기 때문에 많은 골이 터질 것 같진 않습니다. 5번 경기는 그래서 레버쿠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볼프스와 쾰른의 경기인데 볼프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가 최근에 모든 대회에서 2연승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브레멘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둔 것이 볼프스부르크이고, 올 시즌 리그 홈 경기에서 8승 4무 0패로 패배가 없는 것이 볼프스입니다. 프랑크푸르트와 바이에른 뮌헨과 함께 홈에서 패배가 없는 것이 볼프스부르크이고, 특징적인 것은 수비수 출신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올 시즌 짠물 수비를 구축했다는 점인데, 홈 경기 기준으로 8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아서 홈 경기 기준 최소 실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을 통틀어서도 22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은 볼프스이기 때문에 쾰른을 상대로도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한 골차, 2골차 깔끔한 승리는 거둘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비가 굉장히 좋은데 공격 쪽에서도 베흐호스트라는 공격수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방이 있는 것이 볼프스부르크입니다. 주요 결장자로는 왼쪽 풀백 오타비오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나서지 못하고, 왼쪽 측면에서 5골 4도움을 올려주고 있는 슈테펜 선수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왼쪽 측면 공격에 있어서 화력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 볼프스부르크입니다. 직전 쾰른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을 때 베흐호스트 선수가 한 골을 넣으면서 최고 평점을 받았기 때문에 베흐호스트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이라는 점에서 이번 쾰른전에서도 골망을 가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쾰른의 경우에는 의외로 원정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1승밖에 없는 쾰른인데 원정에서는 4승이나 거두면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쾰른이고, 직전 도르트문트와의 홈경기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거둔 만큼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이 쾰른입니다. 실점 순위가 샬케에 이어서 2위이기 때문에 확실히 쾰른은 수비력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비력도 문제이지만 코르도바라는 공격수가 헤르타 베를린으로 이적을 하면서 최전방에서 확실한 마무리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팀 내 득점 순위를 보시면 레즈베차이, 두다, 스키리 같은 미드필더들이 득점 상위권에 위치한 쾰른이기 때문에 또다시 미드필더들에게 기대를 걸어야 하는
쾰른의 공격인데 이 두다 선수와 스키리 선수가 팀 내에서 4골씩 넣어주면서 많은 골을 넣어주는 미드필더인데 이 두 선수가 A매치에서 혹사를 당하고 왔기 때문에 쾰른의 공격이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A매치 차출이 된 선수는 볼프스가 더 많지만 쾰른의 경우에는 핵심 미드필더인 두다와 스키리가 A매치에서 2경기씩 소화를 하고 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 A매치 피로도는 뒤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쾰른의 경우에는 지금 장신 공격수 안데르손 선수가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두다, 레즈베차이, 스키리 같은 미드필더들이 중원에서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까지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화력 자체가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볼프스는 주포인 베우호스트 선수가 모처럼 풀로 휴식을 취했고 부상자가 있긴 해도 중원의 아르놀트 같은 선수들이 플레이 메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에는 바쿠 선수가 막강한 화력을 보여주는 볼프스라는 점에서 한 골차, 2골차 실점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깔끔한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볼프스가 올 시즌 홈에서 최소 실점 1등 팀이라는 점에서 쾰른의 화력으로는 뚫어내기에 버거워 보이는 경기이고 쾰른의 경우에는 득점력이 뒤에서 3등일 정도로 빈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홈에서 최소 실점 1등을 달리는 볼프스의 방패가 더 단단해 보이는 매치업입니다. 6번 경기는 그래서 볼프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12회차 현미경 분석 마지막 경기는 마인츠와 아르미니의 경기인데 마인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분데스리가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이 마인츠입니다. 직전 호펜하임 원정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둔 것이 마인츠이고 보 스벤손 감독이라고 수비수 출신의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마인츠가 3백 수비를 아주 탄탄하게 다져놨습니다. 보 스벤손 감독이 마인츠에서 선수 시절을 보낸 감독이기 때문에 마인츠를 향한 애정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3백 수비를 기반으로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마인츠가 후반기 성적으로 따졌을 때는 5승 2무 2패로 상승세를 타면서 강등권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아담 살라이라는 장신 공격수, 베테랑 장신 공격수가 있는데 최근 A매치 기간에 헝가리 대표팀에서 3경기 2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발끝 감각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도 없다는 점에서 충분히 마인츠가 홈에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는 직전 라이프치히와의 홈 경기에서 선전을 하면서 한 골차 석패를 당하긴 했는데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원정에서 성적이 더 안 좋은 것이 아르미니입니다. 특히 실점이 평균 2골 가까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근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마인츠를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비도 문제인데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는 샬케에 이어서 분데스리가 득점 순위가 뒤에서 2등입니다. 빈공을 보여주는 아르미니이기 때문에 마인츠의 탄탄한 3백을 뚫어내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 주전 중앙 수비수 아모스 피퍼 선수 역시 경고 누적으로 징계가 있기 때문에 수비 쪽에도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아르미니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마인츠 선수들이 꽤 국가대표에 많이 뽑혔는데 주로 백업으로 경기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힘들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국대뽕을 맞는 선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과거에 전북현대의 이주용 같은 선수들이 국대에 다녀오기 전까지는 김진수 선수의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해서 욕을 패대기로 먹었었는데 국대에 다녀오고 나서는 귀신같이 180도 다른 선수가 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유럽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월드컵 예선을 치르고 온다면 월드컵을 향한 로망이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팀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소속팀에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마인츠의 공격수 콰이송, 오니시보 같은 선수들이 A매치에서 백업으로 활약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리그 경기에서 경기력을 보여주려고 의욕이 충만할 것 같습니다. 마인츠의 경우에는 스벤손 감독 체제에서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는 장신 공격수 살라이 선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살라이 선수가 헝가리 대표팀에서 2골 1도움을 올려주고 왔기 때문에 살라이를 필두로 한
고공공격을 앞세운다면 충분히 한 골차 꾸역승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테랑 수비수 슈테판 벨이 이끄는 3백 수비가 너무나도 탄탄하기 때문에 아르미니 분데스리가 득점 순위 뒤에서 2등인 아르미니의 빈공이 뚫어내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르미니의 핵심 중앙 수비수 피퍼가 나오지 못하는 것도 아르미니 사이드가 아니라 마인츠 쪽으로 기우는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7번 경기는 그래서 마인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2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0억이 2월이 됐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 길게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렸고, 저는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는 연이어서 촬영을 하는 2부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만 보시고 2부는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2부까지 모두 시청을 하셔야 밸런스 있는 팩이 구성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